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3장 산업안전 심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 별표 3개가 정말 많았고 실기까지 나오는 내용이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심리 파트에서는 이제 비중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실기까지 가는 내용도 있지만요. 보통은 필기에 잘 나오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여기 심리에 있는 또 별표 하나짜리가 실기에도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요. 필기에서는 달달달 암기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은 별표 하나짜리는 자꾸 읽으면서 문제 푸시면서 또 익히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특성을 보겠습니다. 인간의 특성 중에 간결성의 원리가 됩니다. 우리는 일을 할 때 힘들여서 하고자 하지 않죠. 그죠? 쉽게 하고 싶어 합니다. 최소 에너지에 의해서 목적에 달성하려는 경향을 간결성의 원리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간결성의 원리하고 생략행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작업 현장에서 소정의 작업 용구를 사용하지 않고 근처의 용구를 사용했습니다. 자, 원래는 저 멀리 걸 가지고 와서 써야 되는데요. 귀찮아서 근처에 걸 썼거든요. 이거는 근처에 걸 썼다고 해서 썼는 게 아니라 써야 될 걸 안 썼기 때문에 생략 행위에 해당됩니다. 간결성의 원리 아니죠, 그죠? 간결성의 원리는 최소 에너지에 의하여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생략 행위는 멀리 있어서 힘드니까 소정의 작업 용구를 사용하지 않고 근처 용구로 사용해서 임시병통하는 인간 심리 결함 행위입니다. 두 개 비교해서 기억하시고요. 주의의 일점 집중 현상입니다. 사람은 급할 때일수록 한 가지밖에 집중 못하죠. 여러 가지에 집중을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인간은 위급한 상황 시에 가장 중요한 일에만 집중하는 걸 일점 집중 현상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산업안전 심리 5대 요소입니다. 우리가 심리가 안전해야 행동이 안전해집니다. 그죠? 결국은 우리가 안전하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안전심리가 바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안전심리가 되는가? 5가지 요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사람의 가진 기질, 그죠? 그 사람이 가진 기질, 습성, 습관, 이건 우리 몸에 익혀 있는 거죠. 타고난 기질, 차분하고 꼼꼼하고 이런 분들이 좀 덤벙대는 분들보다 사고가 적잖아요. 그죠? 그 사람 몸에 익혀져 있는 습관이나 습성, 이렇게 기질, 습성, 습관 3가지 하고요. 그 일을 하게 된 동기, 어떤 동기에서 그 일을 했는가? 그 일을 할 때의 감정도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동기와 감정까지 5가지입니다. 다시 볼게요. 산업안전 심리의 5대 요소는 기질, 습성, 습관에 그 일을 하게 된 동기와 감정까지 5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위에 2가지보다는 실기에 간혹 한 번씩 나옵니다. 레윈의 법칙, 필기에 굉장히 잘 출제됩니다. 레윈은요, 인간의 행동은 행동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개체의 자질과 그 사람 속에 있는 자질과 심리적인 환경의 함수 관계다, 몇 배 관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B는 뭐냐? 요거를 두고 해석하라라고 나옵니다. B는 인간의 행동이 되겠습니다. F라는 건 펑션할 때 함수 관계다, 몇 배 관계다라는 거고요. P라는 건 퍼슨할 때 개체입니다. 그 사람이 가진 연령이나 경험이나 심신 상태나 성격, 지능 같은 개체 또는 개체의 자질이다 할 수 있습니다. E라는 건 environment 할 때 환경인데요. 환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환경은 뭐냐면 바로 심리적인 환경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인간관계나 작업 환경 등이 E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동은 개체의 자질과 심리적 환경의 함수 관계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막 급하게 달려가는 분이 있는데요. 왜 이렇게 빠르게 달려가십니까? 그 행동 여쭤보니까 나는 원래 성격이 급합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 행동도 급하다. 자질이다. 그죠?
자, 어떤 분이 또 달려가길래 붙들고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급하게 가세요? 하니까 저는 원래는 느긋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너무 급합니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급한 상황일 때도 행동은 급해진다. 그죠? 그래서 인간의 행동은 개체의 자질과 심리적 환경의 함수 관계다. 레빈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필기에 좀 나오는 내용입니다. 인간 의식의 공통적인 경향. 사람이 의식이 가지는 공통적인 경향입니다. 의식의 현상에는 대응력의 한계가 있다. 우리는요, 10가지, 100가지 있다고 다 대응하지 못하죠.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죠?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의식은 초점에서 멀어질수록 희미해지죠. 초점에서 가까우면 또렷하고 초점에서 멀어지면 희미해지게 됩니다. 당면한 문제의 의식의 초점이 합치되지 않고 있을 때는 대응력이 저감됩니다. 요거 나오면 틀리기 쉬운데요. 인간의식은 중단되는 경향이 있다? 예, 의식이 중단되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맞습니다. 언제냐면 수면 중. 또는 우리가 질병에 의해서, 또 의식이 움직이지 못하고 의식만 중단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 그죠? 예, 요때 의식은 중단되는 경향이 있다? 맞다라는 거 주의하시고요. 인간의 의식은 파동합니다. 움직입니다. 항상 의식이 또렷하지 않죠. 흐릿할 때도 있고 또렷할 때도 있고 파동합니다. 극도의 긴장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은 불과 수초라고 하고 긴장 후에는 반드시 이완됩니다. 그래서 집중한 가면은 이완되고 이렇게 파동하는 게 인간이다. 그죠? 인간의 의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의 착오 요인입니다. 인간은 착오를 하는데요. 첫 번째 인지과정 착오입니다. 자, 어떤 걸 받아들이는 인지과정에서 착오를 하는데요. 정보량 저장의 한계. 왜 이렇게 받아들이는 인지에서부터 착오하냐면 나 지금 정보량이 꽉 찼습니다. 오늘 공부하는데 1시간 100개를 암기했어요. 101개부터는 이게 공부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아요. 인지에서부터 착오가 생기죠. 정보량 저장의 한계, 정서적인 불안정. 내가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태예요. 이때는 공부에 집중 안 되죠. 인지에서부터 착오가 생깁니다. 감각 차단 현상. 나 지금 눈이고 귀고 다 막혔다. 그죠? 이게 바로 감각 차단 현상이죠. 생리적, 심리적 능력의 한계. 다시 말하면 내가 정보를 받아오는 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정보 수용 능력의 한계. 그죠? 이런 정보량 저장의 한계나 수용의 한계나 정서적으로 불안정할 때 감각 차단 현상이 있을 때는 인지, 그죠? 어떠한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착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설명하죠. 귀로 들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판단해야 됩니다. 그죠? 어떨 때 판단 과정에서 착오가 생기는가 하면 정보 부족.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파란불에, 초록불에 건너가야 됩니다. 했는데, 아니잖아. 빨간불에 건너가는 거잖아. 내가 잘못 알고 있을 때는 판단을 잘못하게 됩니다. 그죠? 정보가 부족할 때 판단 잘못하게 되고요. 자기 합리화. 내가 자꾸 나를 옳다고 할 때도 판단을 잘못하게 됩니다. 나를 합리화시키다 보면 판단에서 착오가 생깁니다. 자기 과신.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다고 너무 과신할 때도 생기고요. 능력 부족. 그죠? 이렇게 판단 과정 착오는 자기 합리화, 정보 부족, 자기 과신, 능력 부족에서 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판단했다면 이제 행동하는 게 조작이잖아요. 조작 과정 착오 요인입니다. 작업자 기능 미숙. 알고 있지만 기술이 부족해서 잘 못하는 거죠. 자, 머리는 똑바로 아는데 몸이 피로할 때도 제대로 못하죠. 조작 과정 착오고요. 경험 부족.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못하는 것도 조작 과정 착오 요인이 되겠습니다. 기타 심리적 기타 요인으로 불안, 공포, 과로, 수면 부족 등이 있습니다. 자, 인지하고 판단 과정 착오 요인만 잘 구분하신다면 나머지 혼돈될 게 없죠. 필기에 섞어 넣고 나오기 때문에요. 이거 구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착각 현상 보도록 할게요. 사람이 이제 착각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죠? 첫 번째는 가연 운동, 베타 운동이다 라고도 하는데요. 정지하고 있는 대상물이에요. 근데 이게 아주 빨리 나타나던가 소멸하는 걸로 인해서 마치 대상물이
운동하는 것처럼 인식되는 현상인데요. 대표적인 게 영화의 영상입니다. 영화 촬영하는 걸 보면 동영상을 쫙 찍는 게 아니라 한 컷을 찍죠. 다음 컷을 찍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화관에서 보면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죠. 왜냐하면 급속히 나타났다 소멸하니까 우리 눈은 이게 연결된 것처럼 운동하는 것처럼 인식합니다. 자, 이렇게 정지하고 있는 대상물이 급속히 나타나던가 소멸하는 것으로 인해 마치 운동하는 것처럼 인식되는 현상, 얘가 영화의 영상이다. 그죠? 이게 가연 운동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유도 운동인데요. 이건 연필로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이거하고 혼동하지 않기 위하여 움직임이 유도된다. 움직임이 유도된다. 그죠? 정지하고 있는 게 운동하는 것처럼 나타내는 건 가연 운동인데요. 움직이지 않는 것이 움직이는 것처럼 나타나요. 그죠? 자, 그래서 움직임이 유도된다. 이렇게 하면 움직이지 않는 게 움직이는 것 같다 하면 유도 운동입니다. 얘가요, 상행선 열차를 타고 가면서 정지하고 있는 하행선 열차를 보면 달려가는 건 우리 열차거든요. 하행선 열차는 지금 정지하고 있지만 움직임이 유도되어요. 그래서 마치 하행선 열차가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유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게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 이렇게 열차를 타고 가다가 보거나 또는 우리가 버스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버스가 달려가는데요. 움직이지 않는 가로수가 마치 움직이는 것 같죠. 이것도 우리 차의 움직임이 유도되었다, 유도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 운동인데요. 암실은 아주 어두운 방에서 정지된 소광점입니다. 점이 작잖아요. 그 중에 굉장히 작은 소광점을 가만히 응시하면, 요 깜깜한 방에 요 점을 응시하면 이 광점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운동을 자동 운동이다 라고 합니다. 왜 생기는가 하면 안구의 불규칙한 운동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착시 현상인데 역시나 필기용입니다. 착각은 머리가 하는 착각이죠. 착시는 눈이 하는 착시 현상입니다. 그죠? 자, 지금 여기에요. 직선의 길이는 동일합니다. 근데 어떤 게 길어 보입니까? 화살표가 요 안으로 되어 있는 거하고 밖으로 되어 있는 거하고, 그죠? A가 B보다 길게 보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화살표에 따라서 길고 짧게 보이는 게 뮬러 레이어 착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요거를요, 이름을 외우기가 헷갈려서 요거를 헬름홀츠라고 하거든요. 헬름홀츠라고 나올 때도 있고, 헬름홀츠라고 나올 때도 있고, 또는 햄홀츠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걸 햄을 세로로 자르고, 가로로 잘랐다.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세로로 자른 건, 중간에 세로선을 넣은 건 세로로 길어 보입니다. 가로선을 넣으니까 가로로 길어 보인다. 그래서 햄을 세로로 자르고 가로로 자른다. 헬름홀츠입니다.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요 착시는 누구 착시입니까? 요것만 맞추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헬링인데요. 홀랑이라고 저는 기억했습니다. 요거는 홀랑 뒤집다. 홀랑 뒤집다. 연필로 적으세요. 뒤집힌 그림은 헬링의 착시가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되어 있죠. 그죠? 중간으로 모여 보여요. 반대로 하면 양가로 벌어져 보입니다. 양단이 벌어져 보이고 중앙이 벌어져 보인다라는 착시가 되겠습니다. 헬링 착시이고요. 그 다음에 콜러입니다. 콜러, 그죠? 그래서 요렇게, 우선 평행의 호를 먼저 봅니다. 호를 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직선을 보면 마치 직선이 호의 반대 방향으로 보여요. 이렇게 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직선을 보면 반대로 굽어진 것처럼 보인다. 콜러 착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겐도르프입니다. 포겐다라고 생각했어요. 포겐도르프, 포겐다. 그죠? 원래는요, A와 B가 이게 직선이에요. 이게 직선이에요. 근데 우리 눈에는 C와 A가 직선인 것처럼, CB가 포개진 것처럼, 그죠?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포겐도르프 착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졸러 착시인데요. 졸라맨다라고 했어요. 저는 졸라맨다, 졸러 착시. 그죠? 그래서 이렇게 졸라매고, 이렇게 졸라맨다. 이렇게 저 그림하고 이름 기억했습니다. 세로의 선이 수직선인데 굽어 보인다. 이렇게 세로선을 하니까 이 세로선은 수직선이거든요. 옆으로 이렇게 졸라매니까 이게 마치 굽어진 선처럼 보인다가 졸러 착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착시 현상입니다. 네. 안의 원의 크기는 똑같은데요. 작은 원이 있을 때, 큰 원이 있을 때, 요 작은 원 안에 있는 중심원이 더 크게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좌변의, 이거는 원래 직선인데요. 꺾인 선처럼 보이죠. 그죠? 그리고 평행선을 잘 못 보게 됩니다. 이렇게, 동심원의 착시인데, 비슷한 거를 이렇게 보니까 이 평행한 선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게 된다라는 착시가 되겠습니다. 자, 착시 원사는 금방 설명드렸다시피 그림과 사람 이름 정도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장 넘어가겠습니다. 인간의 행동과학입니다. 인간이 행동하는 성향을 한번 살펴볼게요. 요거는 필기에 잘 나오는데 간혹 실기 나옵니다. 간혹 실기 나오기 때문에요. 암기는 못해도 뭐다 정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투사입니다. 자기소개에 억압된 것을 다른 사람의 자기소개에 억압된 것을 다른 사람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불만이나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행동. 그래서 우리가 책임을 전가한다 그랬죠. 내 책임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이야. 이렇게 책임 전가하는 걸 투사한다. 내 걸 저 사람한테 던져버린다. 투사. 그죠?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행동을 투사다라고 합니다. 모방 고중에서 좀 더 잘 나옵니다. 남의 행동이나 판단을 표본으로 해서 그것과 같거나 또는 그것에 가까운 행동이나 판단을 취하려는 행동이에요. 우리가 모방한다 하면 남 따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의 행동이나 판단을 표본으로 해서 그것에 가까운 행동이나 판단을 하려는 걸 모방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암시하고 구분해 볼게요. 암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판단이나 행동을 요게 들어가야 됩니다. 무비판적으로 논리적 사실 근거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남이 하는 행동이 근사하고 좋아 보여요. 그거를 내가 따라하는 건 모방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판단이나 행동을 아무 비판하지 않고 무비판적. 예를 들어서 유명한 연예인이 하는 행동이면 그게 옳다 나쁘다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이런 행동이 암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판단이나 행동을 무비판적으로 논리적인 근거 없이 받아들이는 행동은 암시가 되겠습니다. 자, 승화도, 모방 승화가 그 중에 또 좀 잘 나옵니다. 사회적으로 승인받지 못한 욕구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나타나요. 승인되지 않은 건데 마치 그게 훌륭한 것처럼 나타나니까 한 단계 승화되었다, 업그레이드 되었다, 승화가 됩니다. 자신의 동기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내면의 동기를 사회가 용납하는 다른 동기로 변형시켜요. 아, 내가 이 일을 했는데 이거 잘못했거든요. 너무 불안해요. 그래서 사회가 용납하는 다른 동기로 변화시켜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이것도 승화가 됩니다. 그래서 승인되지 않은 욕구가 가치 있는 것처럼 나타나는 것도 승화입니다. 자, 내가 한 동기에 대해서 불안을 느낄 때 내면의 동기를 사회가 용납하는 다른 동기로 변형시키는 것도 승화가 되겠습니다. 합리화도 좀 잘 나옵니다. 우리가 자신을 합리화한다라고 하죠. 그죠? 자기 행위는 합리적이고 정당하며 실제보다 나는 합리적이고 정당해. 그래서 실제보다 나를 더 훌륭하게 평가하는 게 합리화입니다. 저 자기 합리화하고 있네 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기 실패나 약점을 그럴듯한 이유나 변명을 들어서 실패를 정당화하는 행동도 합리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억압입니다. 억압은 의식에서 용납하기 힘든 생각, 욕망, 충동, 공격성 등을
무의식적으로 눌러버리는 것. 우리가 억압한다라는 건 누르는 무거운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힘든 생각이나 욕망이나 충동을 눌러서 못하게 하는 게 억압이 되겠습니다. 동일화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 양식이나 태도를 투입시키거나 다른 사람 가운데서 자기와 비슷한 점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되게 좋아요. 좋은 선생님이 있어요. 그 선생님 과목을 내가 열심히 하죠. 그죠? 자, 이렇게 다른 사람 가운데서 자기와 비슷한 점을 발견하는 것, 동일화가 되겠습니다. 반동현성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나 언행이 마음속의 욕구나 생각과 정반대인 경우로 내 생각과 감정과 반대의 태도를 취하는 게 반동형성이 되겠습니다. 보상입니다. 좀 잘 나옵니다. 자신의 결함, 열등감, 긴장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장점으로 그 결함을 보충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굉장히 키가 작아서 다리가 짧아요. 친구랑 함께 걸으면 걸음이 느리다 소리 듣기 싫어서 굉장히 빨리 걷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짧은 사람이 더 빨리 걷는 게 보상의 한 가지 예가 됩니다. 결함이나 열등감을 보충하기 위한 행동이 보상이 되겠습니다. 퇴행입니다. 아이고, 퇴보했다, 퇴행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좌절을 심하게 당했을 때 현재보다 유치한 과거로 후퇴하는 걸 퇴행이다라고 합니다.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자, 우리 커뮤니케이션 한다 하면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이죠. 갖가지 행동 양식의 기초를 매개로 하여 어떤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커뮤니케이션이다라고 합니다. 억측 판단입니다. 이거 한 번씩 또 필기 나옵니다. 작업 공정 중에 규정대로 수행하지 않고 괜찮다고 생각하여 자기 주관대로 행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틀렸다 해도 자기 주관대로 하는 사람, 고집스러운 사람 보고 억측스럽다라고 하죠. 억측 판단입니다. 괜찮다. 분명히 맞지 않은 건데요.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주관대로 행동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위험, 남들이 보기에 다 위험한데 그거를 행동에 옮기는 게 억측 판단이죠. 예를 볼게요. 신호등의 신호가 녹색에서 황색으로 바뀌었어요. 자, 녹색이 아니기 때문에 지나가면 안 된다가 객관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괜찮다, 빨간불이 아니니까 괜찮아 하고 판단하고 지나갑니다. 자, 이렇게 원래는 객관적인 위험인데요. 나는 괜찮다라고 판단하고 하는 행동을 억측스럽다, 억측 판단이다 라고 합니다. 양립성도 한 번씩 실기에도 출제됩니다. 자극을 가했을 때 반응의 관계가 인간의 기대와 모순되지 않는다라는 건 일치한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자극을 가해 볼게요. 옆에 짝이 너무너무 얄미워요. 그래서 세게 한 대를 꼬집어 버리고 싶어요. 그때 나는 반응을 어떤 걸 기대하냐면 얄미우니까 아프기를 기대하고 세게 꼬집어요. 자극을 가했죠. 꼬집었을 때 그 친구에게서 반응이 아야라고 납니다. 그러면 처음에 얘가 좀 아팠으면 좋겠다는 인간의 기대와 같죠. 이게 뭐냐면 양립성이다. 자극을 가했을 때 어떠한 반응과 인간의 기대가 양쪽이 똑같다. 이게 양립성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기대와 모순되지 않는다라는 건 일치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양립성에는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개념적인 양립성입니다. 이거는 외부 자극에 대해서 인간이 가지는 개념적 현상, 우리가 머리에 생각하고 있는 개념에 대한 양립성인데요. 수도꼭지가 2가지가 있습니다. 빨간 게 있고 파란색이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 빨간색은 뭐다? 온수다. 파란색은 뭐다? 냉수다. 이게 개념적 양립성이죠. 근데 화장실에 수도꼭지를 반대로 해놨어요. 우린 좀 개성 있게 하려고 온수를 파란색으로 해놓으면 잘못하면 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개념적 양립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개념과 실제가 양립성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극을 가했을 때 반응, 빨간색에 온수가 나올 거다라는 반응하고요. 그게 인간의 기대죠. 실제로 빨간 버튼을 눌렀는데 온수가 나왔죠.
이게 자극에 대한 반응이에요. 이게 일치해야 양립성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공간적인 양립성인데요. 표시장치나 조종장치 형태나 공간적인 배치의 양립성입니다. 자, 지금 조리대가 있어요. 가스레인지가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불이 올라오겠죠, 그죠? 예. 왼쪽 걸 누르면 왼쪽에 불이 올라와야죠. 여기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오른쪽 걸 누르면 오른쪽에 불이 올라와야죠. 이렇게 오른쪽 조리대는 오른쪽 조절 장치로, 왼쪽은 왼쪽 조절 장치로 조정하는 게 맞는 거죠. 같은 공간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간적 양립성은 오른쪽 조리대는 오른쪽 조절 장치로, 왼쪽 조리대는 왼쪽 조절 장치로 조정한다가 공간적 양립성입니다. 내가 이걸 누르면 여기가 올라오겠지 기대가 있잖아요. 인간의 기대하고요. 눌렀을 때 여기 불이 올라오는 자극과 반응이 같은 게 공간적 양립성입니다. 운동의 양립성입니다. 표시장치나 조종장치의 운동 방향의 양립성이에요. 내가 조종장치를 오른쪽으로 돌렸거든요. 예를 들어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렸어요. 자동차 바퀴도 오른쪽으로 움직여야죠. 근데 반대로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사고 나겠죠. 이렇게 조종장치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표시장치 지침도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게 맞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조종을 하면 지침도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같은 운동 방향이어야 한다는 게 운동의 양립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식 양립성인데요. 직무에 알맞은 자극, 직무에서 알맞은 자극과 응답, 어떤 일을 할 때 자극과 응답의 양립성입니다. 음성과업, 지금 소리로 과업을 하고 있어요. 소리를 들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로 전달하면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음성 과업에 대해서는 청각적 자극 제시, 제가 업무를 소리로 전달합니다. 그럼 대답도 음성으로 해야죠. 내가 말로 전달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합시다. 알겠습니까? 하는데요. 알겠습니다를 시각적으로 종이 써서 이렇게 들어놓는 건 지금 일하면서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청각적으로 자극을 제시했다면 이에 대한 응답도 청각을 이용한 음성으로 응답하는 게 양립성에 맞는 것이다. 이게 바로 양식 양립성입니다. 그래서 양립성의 종류는 양립성이다라는 건 자극을 가했을 때 반응과 인간의 기대가 모순되지 않는 성질이 됩니다. 개념 양립성, 빨간 버튼은 온수, 파란 버튼은 냉수입니다. 공간적 양립성, 오른쪽 조리대는 오른쪽 조절 장치로, 왼쪽 조리대는 왼쪽 조절 장치로 조정하게 되어 있죠. 운동의 양립성, 조동 장치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지침도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양식 양립성, 청각적으로 자극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응답도 음성으로 응답해야 한다. 이게 양식 양립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해설, 실기는 잘 안 나오고 필기에 한 번씩 나옵니다. 기회설, 기회만 주어지면 재해를 일으킨다. 상황설 같습니다. 상황만 주어지면 재해를 일으킨다. 얘가요. 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만 주어지면 재해가 유발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계가 고장나서 재해를 일으켰다. 기회 제공이죠. 그죠? 이런 게 바로 기회설 되겠습니다. 암시설인데요. 습관설입니다. 자, 이거는 연필로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암시자는 겁쟁이. 암시자는 겁쟁이다. 누가 겁쟁이인가 한번 볼게요. 한 번 재해를 당한 사람은 한 번 교통사고 냈거든요.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운전하자 또 사고를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암시자는 겁쟁이가 되어서 습관적으로 또 재해 낸다. 이게 암시설, 습관설입니다. 한 번 재해를 당한 사람은 겁쟁이가 되어서 신경과민으로 또 재해를 유발한다라는 성향이 설이 되고요. 경향설, 성향설. 저 사람은 재해를 일으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죠. 그죠? 근로자 중에 재해가 빈별하는 소질적 결함자가 있다. 너무 화를 잘 내거나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협동심이 없거나 이럴 때 그죠?
재해를 일으키는 경향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중에서요. 지금까지 했는 3, 4과에서 실기에 가장 잘 나온다 하면 이제 동기부여 이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비스의 동기부여 이론인데요. 요거는 그런데 밑에 거 지금 메슬로 욕구 단계가 별표 2개라고 치면 요거는 한 별표를 1개 정도 생략해도 됩니다. 실기에 간혹 나옵니다. 필기에 한 번씩 나오고요. 데이비스의 동기부여 이론부터 볼게요. 일단 요거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경영의 성과. 사장님이 일을 잘하기 위해선 인간도 일을 잘해야 되고 기계장치나 주변 여건도 성과를 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경영의 성과는 인간의 성과값 곱하기 물질의 성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성과 낼 수 있는가? 인간의 성과 들어가기 전에요. 인간의 능력부터 볼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능력 있다라고 하는가 하면요. 머리로 아는 지식이 뛰어나도 능력이 있죠. 손으로 하는 기능이 뛰어나도 능력이 있죠. 그래서 인간의 능력은 지식 곱하기 기능이다. 그죠? 그 다음에 동기 유발 볼게요. 어떨 때 하고자 하는 동기가 유발되는가? 지금 이제 산업안전기사 따시려고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동기 유발이 되셨잖아요? 자, 첫 번째는 이 자격증이 나한테 필요해야 합니다. 상황이 필요합니다. 필요로 하는 상황과 자, 똑같이 산업안전기사가 있으면 유리한데요. 태도가 따라줘야 됩니다. 나는 기사를 따보겠다 하고 이제 교재를 사고 강의를 들으니까 공부하게 되죠. 하고자 하는 동기가 유발됩니다. 하지만 같은 직장에 계시지만 똑같은 상황이지만 책을 안 사고 강의를 안 들으니까요. 하고자 하는 동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간의 동기 유발은 필요로 하는 상황 곱하기 태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인간이 성과 낼 수 있는가 하면요. 사람 능력이 있어야 성과 내죠. 능력 곱하기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하고자 하는 동기 유발이 되지 않으면 성과 낼 수 없죠. 인간의 성과는 능력 곱하기 동기 유발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경영에서 성과는 인간의 성과 곱하기 물질의 성과가 합쳐진 게 경영의 성과다라고 데이비스가 말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가 실기에도 잘 나옵니다. 실기에서 이런 문제가 나와주면요. 보통 5단계니까 점수 한 5점쯤 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다 보시면 됩니다.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 또는 인간의 욕구 5단계다라고도 합니다. 메슬로우는요. 인간이 가지는 첫 번째 욕구는 생리적 욕구다라고 했습니다. 자, 기하, 갈증, 호흡, 배설, 성욕 등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 안전의 욕구. 몸을 안전하게 지키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먹고 사는 게 해결되고 안전하잖아요. 사회적 욕구. 사람은 혼자 있으면 외로워요. 그래서 무리지어서 소속감을 느끼고 애정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 보통은 여기까지를 저차원의 욕구다라고, 저차원. 동물도 무리지어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1단계 생리적 욕구 쪽으로 갈수록 저차원의 욕구입니다. 그리고 5단계 쪽으로 올수록 이제 고차원의 욕구가 되는데요. 구분하자면 사회적 욕구까지를 저차원의 욕구에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1단계로 갈수록 저차원, 5단계 갈수록 고차원이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사회적 욕구, 무리지어 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존경받고 싶어 합니다. 4단계 존경의 욕구입니다.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되고요. 마지막은 자아실현의 욕구. 내가 꿈꾸는 걸 이루고자 하는 욕구가 되죠. 그래서 5단계 자아실현의 욕구는 잠재적인 능력을 실현하고자 하는 성취 욕구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 또는 인간의 욕구 5단계입니다. 1단계는 생리적 욕구, 2단계 안전의 욕구, 3단계 사회적 욕구, 4단계 존경의 욕구, 5단계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1단계 생리적 욕구 쪽으로 갈수록 저차원의 욕구가 되고요. 5단계 자아실현의 욕구 쪽으로 갈수록 고차원의 욕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헤르츠버그는 동기위생 이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위생적이다라는 건 이제 연필로 적어 놓으세요. 위생적인 건 저차원, 위생은 저차원. 기본이에요. 화장실도 이제는 깨끗하지 않은 데 없죠. 공중 화장실 가도 전부 다 깨끗합니다. 그래서 위생 요인은 기본적인 욕구다. 예, 저차원의 욕구입니다. 이건 저차원. 기본적이니까 저차원이에요. 그런데 동기 욕구. 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는 건 인간만 가지는 거죠. 요거는 고차원의 욕구가 됩니다. 그래서 위생 요인은 유지하고자 하는 기본 욕구고요. 동기 요인은 만족하고자 하는 고차원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위생 요인은 직무 환경에 해당됩니다. 환경은 이제 기본적인 거잖아요. 동기 요인은 직무 내용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어떤 게 위생 요인 저차원인가 한번 볼게요. 인간의 동물적 욕구를 반영하는 것으로 매슬로우 욕구 단계에서는 생리적 안전, 사회적 욕구, 다시 말하면 저차원의 욕구가 위생 요인이 됩니다. 해당되는 거를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필기에 나옵니다. 저차원의 욕구죠. 회사 정책이나 관리, 감독, 보수, 지휘, 개인 상호 간의 관계, 임금, 작업 조건, 안전. 특히나 돈 많이 줄게 일해라. 직무 환경이죠. 저차원이에요. 작업 조건. 나는 일이 좋다기보다는 이 회사 작업 조건이 좋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직무 환경이죠. 위생 요인입니다. 안전. 그냥 안전은 기본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위생 요인입니다. 그 다음에 감독. 관리하고 감독한다. 이건 고차원이 아니죠. 위생 요인이고요. 보수나 임금 마찬가지죠. 지위. 이 회사에서 나야 지위가 높기 때문에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전부 다 월급이 많기 때문에 일합니다. 근무 조건이 좋아서 일합니다. 저차원 위생 요인, 직무 환경에 관련된 겁니다. 동기 요인은 자아 실현을 하려는 인간의 독특한 경향을 반영한 것인데요. 매슬로우의 자아 실현의 욕구, 고차원의 욕구가 바로 동기 요인입니다. 자, 직무 환경이 아니라 직무 내용 때문에 일하는 거라 그랬죠. 성취감, 책임감. 왜 일을 합니까? 성취감이 좋아서요. 책임감 때문에요. 일 그 자체, 이 일을 좋아합니다. 도전감, 성장과 발전 때문에요. 임금이나 작업 조건이나 지위가 아니라 성취감, 책임감, 도전감, 일 그 자체. 이런 건 고차원입니다. 자, 안전은 기본이죠. 안정감은 동기 요인에 가 있습니다.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은 위생 요인, 안정감을 가지는 건 동기 요인에 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알더퍼 ERG 이론입니다. 요거까지도 실기 나옵니다. 알더퍼는 ERG 이론을 이야기했는데요. 첫 번째는 E는 생존 욕구입니다. E를 영어로 다 적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E가 뭔가 설명하라 한다면 E는 무슨 욕구다? 살고자 하는 생존 욕구 또는 존재 욕구라고 해도 됩니다. 의식주, 봉급, 직무 안정 같은 기본적인 저차원의 욕구가 되겠습니다. 저차원, 그죠? 매슬로우의 생리적인 욕구와 같은 거겠죠? 3단계 성장 욕구 쪽으로 갈수록 고차원이 됩니다. 자아 실현의 욕구와 비슷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알더퍼는 E는 생존 욕구이다. 저차원입니다. R은 우리가 관계 욕구를 뜻합니다. 대인 관계를 뜻하고요. G는 더 나은 인간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성장 욕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더퍼의 ERG에서 E는 생존 욕구, R은 관계 욕구, G는 성장 욕구이다. 생존 욕구 쪽으로 갈수록 저차원의 욕구이고 성장 욕구 쪽으로 갈수록 고차원의 욕구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맥그리거 XY 이론입니다. 이것도 실기에는 그다지 많이는 안 나오는데 필기에 잘 나옵니다. 실기에는요.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하고 알더퍼 ERG 이론까지는 반드시 실기 대비 암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간혹 실기에도 나옵니다. 맥그리거 XY 이론인데요. 우리가 나쁜 거는 X라고 하잖아요.
좋은 거는 yes, 긍정의 의미죠. 그죠? 그래서 X 이론은 저차원의 이론이에요. 인간을 저차원으로 보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Y이론은 yes, 긍정적이죠. 고차원으로 보는 이론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이론은요, 인간 불신감, 인간은 믿을 수 없는 존재야. 성악설, 인간 속에는 악이 들었어. 인간은 원래 게으르고 태만하고 남의 지배받기를 즐겨. 자, 그 다음에 인간은 물질 욕구에 만족해. 저차원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일을 잘 시키려면 월급을 많이 주고 쉬는 시간 늘려주고 이렇게 하면 돼 라는 건 X이론입니다. 그죠?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명령, 통제에 의한 관리해야 된다. 그죠? 권위주의적인 거죠. 권위주의형 리더십이다. 저차원입니다. 저개발국형 인간형이 되겠죠. Y로는 상호 신뢰감, 인간은 믿을 수 있는 존재야. 성선설, 인간은 선한 존재다. 그죠? 인간은 원래가 부지런하고 적극적이며 자주적입니다. 인간은 정신욕구에 만족합니다. 돈이나 지위나 근무 조건보다는 성취감 때문에 일하고 만족감 때문에 일하고 일 그 자체를 즐긴다. 정신욕구, 고차원의 욕구에 만족하고요. 스스로 알아서 일하기 때문에 명령 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통제에 의한 자율관리, 목표만 던져주면 인간은 자기가 알아서 자기를 관리한다라는 겁니다. 민주주의적 리더십이고요. 선진국형 인간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 의식 레벨을 분류하겠습니다. 주의하셔야 되는 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5단계잖아요. 1에서 5까지가 아니죠. 1에서 5 아닙니다. 그죠? 의식이 하나도 없는 페이스형 무의식이 있다. 그래서 인간의 의식 레벨은 0에서부터 4단계까지다. 요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필기에 인간의 의식 3단계를 설명한 것으로 맞는 것은 페이스 2는 하나, 둘, 세 번째인데 2단계는 이완, 안정기거, 휴식이죠. 그런데 이거를 그저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라고 보면 잘못됩니다. 그래서 기억할 때 인간의 의식은 하나도 없는 0단계가 있다. 그죠? 페이스 0은 무의식 실신 상태입니다. 사람이 무의식 상태가 있다 그랬죠? 수면할 때. 그리고 뇌사 상태, 그죠? 뇌발작일 때도 무의식입니다. 주의작용은 0,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페이스 1으로 갈게요. 무의식에서 의식을 조금 차렸지만 아직 흐립니다. 의식의 흐림. 언제 의식이 흐려지는가 하면 피로나 단조로운 일을 계속할 때 의식이 흐려지죠. 이때 사고의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부주의하기 쉽게 됩니다. 그 다음에 페이스 2. 의식이 흐린 거에서 그 다음 이완 상태, 보통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정기거, 휴식하고 있을 때가 페이스 2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보다 의식을 조금 더 차리면 페이스 3 상태가 되는데요. 상쾌하죠. 적극적이죠. 적극 활동할 수 있는 단계가 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적극 활동하는 거에서 의식을 좀 더 차리니까 페이스 4 단계로 가면 과긴장입니다. 너무 긴장했습니다. 이때 인간은 중요한 한 가지밖에 집중하지 못한다라고 했죠. 일정 집중 현상을 일으키게 되고요. 이때 감정은 흥분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주의 특성의 종류입니다. 한 번씩 간혹 실기 나옵니다. 이것도 간혹 실기 나옵니다. 자주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선택성이죠. 사람은 한 번에 여러 가지 종류의 자극을 지각하거나 수용하지 못합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1시간에 20개 했거든요. 다 지금 지각하거나 수용하지 못하고 본인이 특정하게 기억에 남는 한두 가지가 있죠. 이게 바로 선택성입니다. 소수의 특정한 것으로 한정해서 선택해서 집중합니다. 그죠? 야, 오늘 20개 설명했는데 그중에 별표 3개가 2개 있었거든요. 내가 그것만 선택해서 집중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선택성입니다. 소수의 특정한 것으로 한정해서 선택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향성인데요. 시선에서 벗어난 부분은 무시되기 쉽다. 그죠? 한 번 시선에서 벗어나면 늘 왔다 갔다 하는 길인데요. 저게 있었어?
한번 벗어나면 계속 무시되는 거죠. 보던 것만 보게 된다는 거죠. 주시점만 응시한다. 보던 것만 보게 된다. 그죠? 요거 같은 뜻입니다. 변동성입니다. 인간의 주의는 아까 변한다 그랬죠? 주의 집중했다면 집중했다가 또 이완되는 시기가 있다 그랬죠? 그죠? 주의는 리듬이 있어서 일정한 수순을 지키지 못합니다. 이번 1시간 집중 잘 되었거든요. 그래서 내일도 같은 시간에 앉았지만 집중 안 될 수 있죠. 이렇게 인간의 주의는 변화됩니다. 변동성이고요. 짧을 단위다 기억하세요. 단속성. 고도의 주의는 장시간 집중이 곤란합니다. 자, 필기에서 사지선다형 읽으면서 고르는 문제는 몇 시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실기에서 암기하는 건 고도의 주의 집중이죠. 계속 암기하는 건 몇 시간 달아서 공부하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고도의 주의는 장시간 집중이 곤란하다, 단속성이 되겠습니다. 주의력의 중복, 집중, 곤란. 사람은 동시에 2개 이상의 방향을 잡지 못하죠. 우리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요. 2개 이상을 동시에 집중하지 못하는 게 주의력의 중복, 집중, 곤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주의하게 되는 원인 볼게요. 결국 부주의가 사고의 원인이니까 부주의의 원인 중요하겠죠. 그죠? 첫 번째, 의식이 하나도 없을 때 우리 일하다가 우리 운전 중에도요. 사고 위험이 가장 높은 게 뭡니까? 졸음운전이죠. 왜냐하면 졸 때는 의식의 단절, 의식이 없으니까 당연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주의하는 첫 번째는 뭐다? 의식의 단절입니다. 언제죠? 의식 흐름이 단절되는 건데요. 특수한 질병에 의해서 아까 뇌사 상태 같은 거 있다 그랬죠? 또는 수면도 해당됩니다. 그죠? 그래서 의식이 페이스 0인 상태인 게 의식의 단절입니다. 의식의 우회는 걱정거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걱정거리 때문에 일에 집중 못하는 게 우회된다. 의식이 빠져나가는 거죠. 걱정, 고뇌 등으로 의식이 빗나가는 게 되겠습니다. 의식 수준 저하. 의식이 뚝 떨어졌죠. 아까 언제라 그랬습니까? 피곤하거나 단조로운 작업을 계속 할 때 졸리면서 의식 수준이 떨어지죠. 그죠? 피로나 단조로운 작업의 연속으로 의식 수준이 저하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신의 혼란인데요. 혼란은 외부 자극 때문이다. 외부 자극 때문에 혼란스럽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요. 밖에서 콘서트를 한다고 노래 소리가 들려요. 이럴 때는 외부 자극 때문에 위험 요인에 대응할 수 없어요. 좀 내가 하는데 집중하지 못하죠. 의식의 혼란입니다. 자, 의식의 과잉. 의식이 또렷한데 왜 부주의하게 됩니까? 그런데 의식이 아까 페이스 4 단계죠. 과긴장 상태, 그죠? 이때 긴급 상황 시에는 사람은 일점 집중 현상, 중요한 한 가지밖에 집중 못하니까 나머지 안전수단을 다 생략하게 되어서 이것도 위험합니다. 그죠? 그래서 부주의의 원인 다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뭐다? 의식이 하나도 없는 의식의 단절이죠. 두 번째는 의식의 우회, 의식이 빗나가는데요. 걱정이나 고뇌 때문에 생깁니다. 세 번째는 의식 수준 저하, 피로하거나 단조로운 일을 계속할 때라고 했고요. 네 번째, 의식의 혼란. 혼란스러운 건 외부 자극 때문이다 그랬죠. 그죠? 외부 자극에 의해 위험에 대응할 수 없는 상태고요. 다섯 번째, 의식의 과잉. 긴급 상황 시에는 일정 집중 현상으로 다른 수단을 생략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주의 원인에 대한 대책을 볼게요. 소질적 문제, 자질적 문제. 자, 타고난 거잖아요. 적성 배치해야 됩니다. 차분한 사람한테 영업을 시켜놓으면 잘 못하죠. 그렇듯이 그 사람의 소질에 맞는 배치를 하는 게 대책이 되겠습니다. 의식의 우회. 아까 우회는 누구라 했죠? 걱정이 있는 사람. 그죠? 뭐 해야 합니까? 카운슬링. 연필로 적어두시면 되겠죠? 상담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의식의 우회는 대책이 카운슬링 되겠습니다. 경험이 있는데도 못하거나 미경험자, 경험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죠? 해보기 시켜야죠. 안전교육이나 훈련을 시켜서 경험을 갖도록 해주는 거고요. 작업 환경 조건이 불량합니다. 환경이 불량할 때는 환경을 정비하는 게 대책이겠죠.
작업 순서가 부족당할 때는 작업 순서를 정비하는 게 대책되겠습니다. 자, 업무 추진의 방식에 따른 리더의 분류가 되겠네요. 자, 리더는요, 첫 번째 권위주의적 리더가 있습니다. 권위주의적이다라는 건 리더 혼자서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죠? 리더가 독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게 권위주의적 리더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민주주의적 리더는요, 자, 전체 의견을 수용하는 게 민주적인 거죠. 집단 토의에 의해서 의사를 결정하는 리더입니다. 자유방임적은 이것도 저것도 안 하고 노는 사람이에요. 자유방임자다, 그죠? 리더 역할은 하지 않고 자리만 유지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전부 다 필기형입니다. 리더의 행동 유형 중 관리 그리드 이론이 되겠습니다. X, Y인데요. X는 과업의 관심도. 이 리더가 얼마만큼 과업, 업무에 관심을 가지는가고요. Y는 인간관계에 대한 관심도. 리더가 얼마만큼 인간관계에 관심을 갖는가입니다. 근데 과업도 1이고 인간관계도 1이에요. 이 리더는 무관심형, 둘 다 관심이 없는 거죠. 그죠? 과업은 1만큼 관심 가지고요. 인간관계는 9만큼이나 관심을 가져요. 9만큼 사람에게 집중하니까 인기형이 되겠죠? 과업은 9만큼 관심 가지는데 사람에 대한 인간관계 1밖에 안 됩니다. 그죠? 과업형이 됩니다. 5, 절반씩만 하죠? 타협형입니다. 과업도 9인데요. 인간관계도 9만큼 신경 쓰죠? 이상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은 무관심형, 9는 인기형, 9는 과업형, 5는 타협형, 9는 이상형을 나타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리더가 가지는 권한이 되겠습니다. 리더십 권한의 역할입니다. 자, 이것도 필기 잘 나옵니다. 리더가 가지는 권한은 첫 번째 보상적 권한입니다. 일을 잘했죠? 부하한테 보너스 줄게, 휴가 줄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지도자가 부하에게 보상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자, 강압적 능력, 그죠? 지도자가 부하들을 처벌할 수 있는 능력은 강압적인 겁니다. 합법적인 권한은 조직의 규정에 의해서 공식화된 권한. 우리 회사의 규정 안에 리더는 이러한 권한이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게 합법적인 권한이 됩니다. 위임된 권한은 부하 직원들이 지도자를 따르고 지도자와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자, 지도자가 부하를 사랑하니까 부하들도 당연히 지도자를 따른다, 그죠? 이게 위임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지도자를 따르는 게 위임된 권한이 되고요. 전문성의 권한입니다. 지도자가 집단 목표 수행에 따른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가와 관련된 권한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리더십의 권한인데요. 보상적 권한은 부하에게 보상할 수 있는 권한, 강압적 권한은 지도자가 부하를 처벌할 수 있는 권한, 합법적 권한은 조직 규정에 의해 공식화된 권한, 위임된 권한은 직원들이 지도자를 따르는 것이고요. 전문성의 권한은 지도자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가와 관련한 권한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는요, 조직이 적을게요. 지도자에게 부여하는 권한입니다. 위임된 권한과 전문성의 권한은 지도자 자신이 자신에게 부여하는 권한이에요. 자,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위임된 권한은요, 내가 잘해야 부하들이 지도자 따르죠. 그리고 전문성의 권한도 지도자 자신이 전문 지식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위임된 권한과 전문성의 권한은 조직이 주는 게 아니라 지도자 자신이 자신에게 부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러나 보상할 수 있는 보상적, 처벌할 수 있는 강압적, 규정에 있는 합법적 권한은 조직이 지도자에게 부여하는 권한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구분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리더십과 헤드십의 특성입니다. 요즘은 지도자를 헤드라고 안 하죠. 헤드는 뭐냐면 머리잖아요.
우두머리, 연필로. 우두머리, 그죠? 이거 뭐죠? 권위주의적이죠. 권위주의적이다. 요즘은 누가 지도자를 우두머리다 안 하죠. 리더다라고 하잖아요. 자, 바로 민주주의적입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이다라는 건 선출된 리더. 요즘은요, 대통령도 국민이 선출하죠. 뽑는 리더다. 선출된 리더고요. 누가 뽑는가 하면 밑으로부터 동의에 의해서 뽑히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도 국민이 주는 거잖아요. 밑에서 동의에 의해서 선출됩니다. 자, 권한 귀속인데요.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는 공로 인정이죠. 목표에 기여한 공로 인정. 그죠? 저 사람 지금까지 어떤 공로를 쌓았는가를 보는 겁니다. 상하 부하 관계. 예, 내가 뽑은 대통령이 TV에 나오니까 굉장히 개인적이고 친숙하게 느껴지죠. 이렇게 리더십은 개인적인 관계이고요. 부하와 관계가 좁은 관계입니다. 자, 그리고 지위 형태는 민주주의적이죠. 책임 기속은 상사와 부하고요. 권한 근거는 개인적입니다. 그런데 헤드십, 우두머리, 예전에 왕권 사회를 생각하면 왕을 지금 백성들이 왕을 뽑지 않았잖아요. 임명했죠. 왕의 큰아들이 다시 왕이 된다. 이렇게 임명하는데 누가요? 위에서 위임합니다. 지금 왕이 다음 왕을 위임시키는 거죠. 그죠? 자, 어떻게 뽑는가 하면 규정이죠. 왕의 큰아들이 왕이 된다라는 규정에 의해 뽑는 거죠. 그러다 보니 상사와 부하 관계는 지배적이고 넓죠. 백성은, 임금님은 하늘 같은 분이죠. 지배적이고 넓은 관계고요. 지위 형태는 권위주의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한 단어들 위주로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소 부채 현상인데요. 부채죠. 영어로 그죠? 부채, 바로 빚이에요. 우리가 빚졌다 하잖아요. 그죠? 산소 빚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 산소 빚이 발생되는가 하면요. 격렬한 작업이나 운동할 때 우리가 막 이제 그죠? 격렬하게 운동을 합니다. 이때는 산소 섭취량이 산소 소모량보다 부족하게 됩니다. 우리가 산소 1리터가 보통은 5kcal 에너지를 내는데요. 지금 급격하게 운동이나 작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산소가 내는 에너지보다 지금 소비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산소량이 부족해서 산소량이 산소 부채, 산소 빚을 일으킵니다. 산소가 부족한 거죠. 작업이나 운동 시 빚진 산소 부족을 작업이나 운동이 끝난 후에 갚기 위해서 우리가 운동을 하고요. 이제 운동 딱 멈췄지만 호흡은 아직도 급하죠. 헉헉 숨쉬다 천천히 돌아오죠. 왜냐하면 운동할 때 산소가 부족했는 걸 운동이 끝났지만 되갚기 위하여 그죠? 예, 운동 후에 호흡이 즉시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고 서서히 회복되는 걸 산소 부채 보상 현상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소 부채 현상, 산소 빚은 격렬한 작업이나 운동할 때 산소 섭취량이 산소 소모량보다 부족해서 산소량이 부채, 산소 빚을 일으키는 게 산소 부채 현상입니다. 그런데 운동 시에 빚진 산소 부족 부분을 운동이 끝난 후에 갚기 위해서 운동 후에 호흡이 금방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고 서서히 회복되는 건 산소 부채 보상 현상, 빚진 산소를 되갚기 위한 현상이다. 요거 한번 읽어두시고요.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자, 생리학적인 측정법인데요. 연필로 적을게요. 생리학적은 육체적이다. 이렇게 적어볼게요. 육체적인 측정이다. 그죠? 자, 그래서 감각기능, 반사기능, 대사기능을 이용한 측정법인데요. 기호까지 외우세요. EMG입니다. EMG는 근전도인데요. 뜻도 알아야 됩니다. 근육에 대한 근육 활동의 전이차를 기록. 근육이 움직이는 전이차를 기록한 게 근전도 EMG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기억하세요. ECG입니다. ECG는 심전도입니다. 심장 근육이 움직이는 정도를 측정한 겁니다. 심장근 활동 전이차 기록은 심전도입니다. 이 두 개는 잘 나오니까요. 기호와
운전도, 심전도, 뜻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ENG 또는 EEG는 뇌전도인데요. 신경활동 전이차를 기록한 것이고, EOG는 안전도인데 안구운동의 전이차입니다. 그 다음에 산소 소비량, 에너지 소비량, RMR, 피부 전기 반사, 전멸 융합 주파수, 요거를 플리커법, 어른거림 검사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빛을 보면 눈이 깜빡이잖아요. 이 눈이 깜빡거리는 걸로 얼마만큼 피로한가를 나타내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생리학적인 측정법입니다. 우리 육체적인 여러 가지 기능을 검사하는 것이다. 지금 이 정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생화학적인 검사가 있는데 생화학적인 건 병원에서 가서 하는 피검사, 소변검사 같은 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심리학적인 건 정신적인 부분을 검사하는 거다. 이 정도 그냥 구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실기까지도 출제됩니다. 에너지 대사율 RMR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작업이 얼마나 강하냐, 작업 강도는 에너지 대사율로 나타냅니다. RMR의 계산법입니다. 기초대사량. 우리가 기초대사량이라는 건 그냥 특별히 일을 안 할 때 숨 쉬고 우리가 살기 위한 대사량이죠. 분해 노동대사량. 노동대사량은 작업대사량이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RMR의 첫 번째 공식은 기초대사량 분해 노동대사량입니다. 두 번째 공식은요. 기초대사량 분해 작업 시에 소비하는 에너지 마이너스 안정 시에 소비하는 에너지 두 번째 공식입니다. 자, 대사량의 단위도 킬로칼로리고요. 에너지 단위도 킬로칼로리예요. 킬로칼로리, 그죠? 킬로칼로리에서 킬로칼로리 빼도 킬로칼로리죠. 그래서 분자 분모 단위가 동일해서 약분하니까요. 단위 있다 없다? 크게 빨간 걸로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계산하는데요. 단위 붙이시면 안 됩니다. 예, RMR, 예, 에너지 대사율이니까 퍼센트 있을 것 같은데 단위가 없습니다. 1과목에서 제율도 단위 없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단위가 없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자, 이때 작업 시에 소비하는 에너지는 작업 중에 소비한 산소 소모량으로 측정합니다. 여기에 적어둘까요? 아까 산소 소모량인데 산소 1리터가 대략 5kcal 에너지를 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산소 2리터를 소비했다 하면 10kcal 작업에 소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안정시에 소비하는 에너지는 휴식할 때가 안정시죠.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호흡하는 동안에 소비한 산소 소모량으로 측정합니다. 자, 작업 강도 구분. 좀 전에 작업이 얼마나 강한가 강도는 RMR로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벼운 작업, 경작업, 가벼운 작업입니다. RMR은 1에서 2입니다. 뒤에 단위 없죠? 그죠? 단위 없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보통 작업입니다. 중작업, 보통 작업은 2에서 4입니다. 힘든 중작업입니다. 4에서 7이고요. 굉장히 힘든 초중작업은 7이라고 적으면 틀립니다. 반드시 7 이상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실기까지 나옵니다. 규정이 있는 거기 때문에요. 가벼운 경작업 1에서 2, 보통 작업 중작업 2에서 4, 힘든 중작업 4에서 7, 굉장히 힘든 초중작업 7 이상이 되겠습니다. 휴식 시간의 계산입니다. 휴식 시간 R은 E-1.5 할 때요. E는 뭐냐면 지금 주어진 작업할 때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삽질을 하고 있는데 삽질을 하는데 에너지가 뭐 10kcal per 분이다 하면 이게 바로 E가 되겠습니다. 1.5는 뭐냐면 거의 일정한 값입니다. 휴식 중에 에너지 소비량, 아까 의자에 앉아서 휴식할 때 에너지 소비 거의 1.5고요. 60은 뭐냐면 작업 시간이에요. 그런데 작업을 100분 동안 한다 하면 60이 아니라 100을 대입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E는 아까 삽질할 때 필요한 에너지고요. 요 5는 뭐냐면 보통 작업할 때, 보통 작업에 대한 평균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때로는 4로 주어질 때도 있어요. 4로 주어지면 4를 대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휴식 시간 R은
문제에서 주어진 작업할 때 필요한 에너지 E 마이너스 휴식할 때의 에너지 1.5분의 작업 시간이죠. 곱하기 E 마이너스 작업에 대한 평균 에너지 5인데요. 이거는 4로 주어지면 4로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자, 보통은 이게 60분 단위이기 때문에 휴식 시간도 분으로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에 바이오리듬. 우리가 한 번씩 바이오리듬 측정한다라고 하죠. 그죠? 인간의 바이오리듬 3가지 있는데요. 육체적인 리듬은 P로 나타냅니다. 23일 주기이고요. 청색의 실선으로 표시합니다. 육체적인 건 식욕이나 소화력, 활동력, 지구력 등을 나타냅니다. 감성적 리듬은 S인데요. 28일 주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감성은 28일 만에 돌아온다. 그죠? 적색의 점선으로 나타내고요. 감정이나 주의심, 창조력, 희노애락 등이 감성 리듬이 되고요. 지성적 리듬 I가 되겠습니다. 33일 주기입니다. 녹색의 1.3선으로 나타내고요. 상상력, 사고력, 기억력, 인지력, 판단력 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바이오리듬은 육체적 리듬 P, 23일 주기, 감성은 S, 28일, 지성은 I, 33일 주기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생체 리듬의 변화, 이런 건 전부 다 필기용입니다. 야간에는 체중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체중이 제일 줄어 있잖아요. 그죠? 야간에는 말초 운동 기능도 저하됩니다. 움직이지 않고 자니까요. 체온이나 혈압이나 맥박수는 낮에 활동을 하니까 체온도 올라가고 혈압이나 맥박수도 뛰겠죠. 그죠? 주간에 상승하고 야간에는 감소합니다. 자, 요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혈액의 수분과 염분, 피 속에 있는 수분과 염분은요. 땀을 낮에는 일을 하다 보니까 땀 배출이 많겠죠. 주간에 감소합니다. 야간에 증가합니다. 이것도 필기용으로 한번 보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심리 파트 다 끝이 났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안전보건 교육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대부분 필기용이니까요. 읽으면서 지난 글자 위주로 기억하시고요. 별표가 2개 있는 내용들은 간혹 실기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암기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